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인하로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 정유는 116원, LPG는 40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쳤습니다.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1, 2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치여서 4분기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4%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경선 룰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동결하는 강제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신 도입 사무국장, 양동교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외협력총괄반장,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김동호,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유근혁, 제2차관 유근혁입니다. 10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243만 5천 회분이 금주 중에 국내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한 것을 계기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되었습니다. 공급의 안정성과 유통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 필요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모더나사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어제 식약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제조 시설에 대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질병청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조치하였으며 이로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은 우리 국민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국내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우리나라에서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도입되는 백신의 안정성과 품질은 식약처에서 GMP 평가 및 전 항목 품질 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의 도입은 지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국내 생산 백신의 국내 공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한 성과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백신 생산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및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백신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일요일부터 10월 23일 토요일까지 일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39명입니다. 직전주에 1,562명보다 14.3% 감소하였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주 연속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며 4차 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9월 5주차에 2,488명과 비교하면 46%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3주 연속 1 미만의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이동량 추이가 높은 상황에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판단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으로 직전주에 대비 25명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일주간 총 사망자 수는 101명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빌고 유가족께도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1,079병상 중 623병상 57.7%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58.8%, 생활치료센터도 68.6%가 사용 가능합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확진자는 총 24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5명, 서울 83명, 인천 13명, 충남 14명, 강원 5명 등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 총 2,088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을 위해 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며 오프라인 행사는 최소화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축제나 공연 등 현장 행사는 행사장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앞서 방역적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 접종 완료자가 3,600만 명을 넘어서 전 국민의 70.9%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정부는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계속하여 달성해 왔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하였고 이제 전 국민의 70%, 3,600만 명의 2차 접종도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미관적 예상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제 70%를 넘어 80%까지 접종률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9.5%, 18세 이상으로는 91.9%로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특히 일상회복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는 꼭 필요한 목표입니다. 어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 초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일상을 회복해 나가면 감염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집니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진행과 사망 확률이 3, 4배 더 높으며 우리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접종이 가능하니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차근차근 달성하기 위해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과 예방접종, 의료 대응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현황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66명으로 하루 전보다 70여 명 늘었습니다. 급증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는데요. 조금 전 방역당국의 브리핑처럼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110일 연속 네 자릿수 환자 발생이고요. 신규 환자가 2,000명 미만으로 내려온 건 18일 연속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전반적인 유행 규모 자체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 신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1,24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23명이 확진돼 국내 신규 확진자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9%로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5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12명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습니다. 주말과 휴일 영향으로 전날 10,000명대에 그쳤던 1차 신규 접종자는 7만 7천여 명 늘었고요.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2만 7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79.5%, 2차 70.9%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가 지금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앞서 10시 25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들렀다가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공수처 차량을 타고 왔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손 검사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검사님? 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말만 남긴 손 검사는 10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주말인 지난 23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 남용 등 5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무렵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고발장과 근거자료들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는데 당시 조 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최초 발신자를 뜻하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엔 김 의원이 당시 조 씨와 통화한 녹음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언급하며 고발장 작성과 접수 방법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그동안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이 손 검사가 출석 날짜를 계속 미루면서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피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 날짜 확정을 미루다가 지난 22일에야 출석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다시 다음 달 초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조사 예정일을 앞두고 손 검사 체포영장도 한 차례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가 조사에 안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수처는 결국 손 검사가 22일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뒤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일종의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어제 손 검사 측은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 고려와 강제 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 만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고 또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는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금 전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적인 조치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의원과 아들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입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강제로 징수, 즉 추징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 계좌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물론 앞으로 입금될 것까지 합쳐서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 돈이 동결 조치됩니다. 검찰은 과거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 아들은 대장동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한 공로와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 50억 원을 받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곽 의원 아들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조치로 곽 의원 부자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곽 의원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도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대장동 의혹 수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조만간 있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주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르면 오늘 경선 규칙을 확정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오전 11시에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만 배석했고요. 면담을 마치고 나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철희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면담은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이틀 앞두고 양측이 서둘러 날짜를 조율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후보로 선출된 지 2주 만에 경선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당내 결속을 다지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이 후보를 대신해서 캠프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과 수석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대신 읽은 이 후보의 출사표를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더 공정하고 더 깨끗하고 더 부강한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3시에는 성남의료원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성남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며 시장 선거에 나섰는데요. 실제 시장이 돼 건립한 공공병원을 찾아 초심을 다지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종 경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경선 방식을 논의한다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경선 방식을 논의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이르면 오늘 최종안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합산해서 결정하는데요.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하냐를 두고 캠프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경쟁력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재명 후보와 1대1 양자 대결 조사를, 홍준표 의원 측은 사지선다형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에 했던 방법,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을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전례가 없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당의 역사와 전통에서 있었던 어떤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달라, 그 정도의 주문은 제가 선관위원들께 지금 하게 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최종안 도출을 시도할 텐데 어떻게 회의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당 지도부와 함께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에 별도로 참배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에 대한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쓰인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마스크나 리본 착용은 개인의 자유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국감을 시청하는 국민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떼는 게 맞다면서 국감장을 상갓집 분위기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 7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 표현도 못하는 건 국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설전이 이어지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양당 간사가 합의해달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앞서 속보 그리고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화면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지금 회동을 갖고 있고요. 이건 조금 전 장면인데 지금 현재 회동하는 장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덕담을 지금 건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전 11시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지만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 형식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만 배석한 상태이고요. 면담을 마치고 잠시 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브리핑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담은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이틀 앞두고 양측이 서둘러서 날짜를 조율하면서 성사가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지 2주 만에 경선 경쟁자였죠.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데 이어서 문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당내 결속을 다지는 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세를 추스르기 위한 강력한 관리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이 금융권으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조금 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핵심 내용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DSR을 계산할 때는 해당 차주가 가진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카드론과 같은 모든 금융부채가 포함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R 규제를 확대했을 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이 넘는 신용 대출 때 은행권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는데요. 이 2단계를 내년 1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3단계 역시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일러졌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 쓰는 대출 만기도 대폭 줄입니다.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비주택 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는 곧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의 DSR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방안이 담긴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총액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은 상태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자금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B국민은행 통계인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지난달에 12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2배나 오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세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단 정부도 이를 고려해서 이 금융권의 DSR 규제는 은행권보다 낮게 잡았고요. 정책자금 대출 같은 소액 신용대출은 DSR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내리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다음 달 12일부터 20%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를 내리는 것은 유류세 관련 역대 최대폭 인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되고 있는 만큼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인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2조 5천억 정도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리터당 약 746원의 유류세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더해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 결정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인하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유 제품이 정유 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실제로 체감하려면 2주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4%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 문제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GDP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에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를 기록한 뒤 3분기 2.2%, 4분기 1.1%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 1.7%, 2분기 0.8%, 3분기에 0.3%까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앞선 1분기, 2분기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은 3분기와 4분기에 0.6% 정도씩 성장하면 올해 4.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6%의 절반에 그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 병목 현상, 또 중국발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이 있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우리 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0.3% 감소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2.3%, 3.0% 감소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증가율은 교역 조건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0.3%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는데 본선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문구는 1대4 형태의 질문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경선 후보가 선호했던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원희룡 경선 후보는 1대1 질문을 4차례 묻자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오늘 결론은 당 지도부가 논란이 있을 때는 전통적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선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은 소식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네,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금 전 모습입니다. 자, 이 부회장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벌금 7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고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고한 대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를 진정시키는 데 특단의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상한 대로 일단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그래서 뭐 대출 조이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금년 4월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었어요. 네. 근데 그 4월 달에 나왔던 계획을 6개월 땡겨서 실시하겠다. 네.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럼 4월 달에 나온 내용이 뭐냐? 4월 달에 나온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출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겠다. 네. 그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출 상환 능력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겠다. 덜 빌려주겠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1월서부터 대출 할 수 있는 그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그 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내년에는 2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1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DSR 그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는 게 큰 한 꼭지고,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렵거나 또 취약 계층의 경우나 또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규제에서 조금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번 조치가 전체 부채를 좀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규모,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지금 뭐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학자로서 근본적으로 질문 던지는 게 10% 증가하는 게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근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6% 그리고 내년 후년에 목표로 하는 4% 이렇게 내려간 적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어요. 네. 대부분이 7, 8% 증가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그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왜? 사실상 대부분이 다 실수요라고 봐야 된다. 누구는 실수요가, 누구는 투기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상당히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가계부채가 결국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낸다, B2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 측면에서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끌이, 그럼 영끌이 범죄인가요? 빚끌이 범죄인가요? 그 젊은 세대가 자기도 그러면 기존 제도를 가지고 뭔가 한번 꿈이 있는 것인데, 그 꿈을 왜 영끌이다 빚끌이다고 해서 그렇게 억제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빌리는 사람의 70%가 지금 상당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LTV율도 40%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수준에 내놔봐도 그 담보 비율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영끌이다 빚끌이다 이게 너무 여론 중심으로 재판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너무 좀 세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또 저희는 또 여러 측면의 네, 의견을 좋습니다.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정부나 다른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이른바 영끌, 비투를 통해서 자산시장에 돈이 과도하게 몰아질 경우에 부동산,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가 있고 이렇게 과열되다 보면 한꺼번에 이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좀 완만하게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주제에 또 질문 좀 좋습니다.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서로 이견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꼭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관련해서 지금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세 대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 아파트 지었을 때 한꺼번에 그 입주자들이 받는 집단 대출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것이고 전세 수요는 대부분이 실수요자고 그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을 뛸 가능성이 없어요. 확실한 저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 규모를 총량으로 하는 것은 타이밍이 저는 매우 안 좋다고 봐서 이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온 대책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 오늘 또 하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유류세를 20%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까요? 뭐 물가 안정은 저는 아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 예, 늦었다고 보고 유가가 물론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왜 신속하게 정부가 이거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뭐 유가가 오른 지 몇 달 뒤에 지금 이런 조치가 나와서 좀 정부가 굼 뜨지 마라. 이 지금 부채 관리는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설치면서 이게 이렇게 국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왜 진작에 안 나왔는가? 1,500원 할 때가 몇 달 전인데 지금 대부분 1,700원 중반 돼서 1,800원대를 하거든요. 네.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이 조치를 해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일단 지금 그 유류세 인하도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적인. 네, 이거는 물가 차원이 아니고 네. 소비자들의 어떤 주머니의 문제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그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먼저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류세를 통한 세수 확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동안 세금 엄청 걷었다면서요. 네. 30조, 40조 더 걷었다면서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영업자, 서민들이 금년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네. 정부가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신속하게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저는 늦었지만 환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빨랐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 유류세와 더불어서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공요금 못 올릴 거라 봐요. 그 공공요금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못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공공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안 올라가서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게 요새 기름값 너무 치솟아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반영되는 시차는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저는 나름이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 조금 푸시를 해서 조금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행정 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정유사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뗄 수 있으면 이게 늦춰서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혜택이 국민에게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저는 좀 해줘야 된다. 그럴 때 행정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싼 값으로 들여온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재고 소진하고 나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핑계고요. 이분들이 그 원유를 들여올 때 보통 배럴당 40불, 50불 할 때 들여온 원유들을 가지고 지금 정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는 것은 그렇죠. 얼마든지 저는 그것을 전에 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마음만 먹고 정유사가 마음만 먹으면 저는
아주 신속하게 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유사에서는 정유사 나름대로 입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 대전도 19도, 광주와 대구가 20도, 부산은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N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